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농촌 지자체들이 농민수당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선 봉화군이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민수당 취지와 성격을 두고 지방정부, 농민단체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전반적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 농민수당이라는 게 뭔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기 교수님? 네, 먼저 수치로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연 한 농가당 70만 원, 해남군은 60만 원 이렇게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좀 있네요. 금액 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경북 봉화군을 포함해서 뭐 경기도는 여주, 양평, 이천, 뭐 전라북도 고창 이런 전국의 20개 지자체에서 각각의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러한 농민 수당을 지급하느냐 부분은 이런 이유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은 농가 소득과 이 도시 근로자 소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예를 들면 도시 근로자가 월 100만 원 벌 때 농가는 65만 원 꼴 정도.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에 비해서 한 65% 전후의 소득 받게 되지 않는 농촌의 이 열악한 현실로 인해서 네. 농민수당을 별도로 좀 지급을 하고 또 실제로 또 이 농촌이 지금 굉장히 피폐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1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08년도에 318만 명이었던 이 농가 인구가 불과 10년 후인 작년 2018년도에는 231만 명으로 무려 27.4%가 농가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식량의 자급자족, 식량 안보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네,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북에서는 이 봉화군이 가장 처음으로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 청송군도 이어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오는 10월쯤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봉화군의 경우에는 지난 6월이었습니다. 6월에 이제 군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했고요. 추경 예산을 30억 원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농지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다가 한 6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 농가에 연간 한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봉화군의 인구가 현재 3만 2천 명 정도고 그 가구 수가 한 16,700여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 수당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게 6천 가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구 수로는 한 12,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가구의 한 35% 수준이 혜택을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6,9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지급 금액은 봉화군과 같은 연간 50만 원 정도입니다. 네. 연말쯤에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데 이때 농민수당 예산으로 35억 원을 정도를 배정을 해서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한 상태고요. 이 밖에서 상주시와 또 성주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거나 집행부가 간담회를 하면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처럼 경북 내에서도 이렇게 선제적인 도입에 나서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경북이 23개 지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포항과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도시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인근에는 농사짓는 인구가 평균 20% 넘게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러면 그 이외 지역,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는 방금 전에 백 기자께서 얘기한 청송, 봉화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는 조금은 미미한 수준이죠. 참고로 이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방금 잠시 언급해 주신 대로 1000제곱미터 그러면 평수로 한 330평 정도 이상의 이제 농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1년에 어쨌든 간에 연 120만 이상의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조건이 되면 지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민수당인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뒤에 또 뭐 반론들도 좀 있겠지만 집도 사람이 살아야 유지가 되거든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워진 농촌에서 어떻게든 농사가 이루어져야 그 유휴지가 생기지 않고 네. 생태 환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수당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농사 직불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수당을 주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다른 직종의 불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직불금 제도와 이 농민수당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우선 농사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그 농사에 따른 어떤 그 자연재해에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농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 부분을 좀 보전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큰 차이가 그 경작 규모에 따라서 그 직불금 제도는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쌀농산 등 어떤 경작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어떤 보조금 형태의 성격을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 밭고정, 조건분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요. 농가에 직접 지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작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농민수당 그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규모는 있어요. 그 1000제곱미터 기준 규모는 있긴 한데 그 영농 규모 그 이상이 되거나 뭐 이럴 때는 규모나 어떤 수확량 등에 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또 수준의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는 모두 이제 그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방식도 또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 지역 화폐 있잖아요.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이런 형태로 주는 곳이 많다는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직불금은 또 경지면적 1헥타르당 밭농사의 경우에는 70만 원, 농농사가 100만 원 정도 받는데 전국 농민 가운데 한 70% 정도가 76% 정도가 1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경작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사 직불제와의 차이점 짚어봤고요. 지자체 내에서도 이 농민수당을 놓고 지금 갈등을 빚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성주군인데 성주군 농민회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 농민수당을 지급해달라.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직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뭐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도 있고 많은데 농민 이외의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죠. 역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지자체가 시골들 다 어렵지 않아요. 재정 자립돼봐야 20% 내외거든요. 네. 그런데 뭘 또 돈을 들여서 이 농민들에게만 줘야 되느냐.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우리 한 달에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그렇게 주는 거는 그거는 뭐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 소위 말해 대중인기 영합적인 정책 아니냐 이렇게 제가 좀 반대를 하기도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이런 관련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농가 소득 격차가 그러니까 도농 격차가 그만큼 뭐 심하다 이런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를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사실 그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일정 부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수치로는 수치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더 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화면에 되고 지금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데 조금 좀 그렇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그 지난해 기준으로 그 농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2천만 원 이상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농가의 평균 소득이 2003년에는 2,688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207만 원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56%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에 도시 근로자의 연간 소득은 3,517만 원에서 6,482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비율이 84% 정도까지 늘었는데 차이가 크게 좀 더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농가 소득 중에서 또 농업 소득이 향상되지 않은 것이 소득 격차를 키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농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한 40%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30% 정도까지 줄었거든요. 반면에 농업 보조금을 비롯한 어떤 이전 소득과 겸업 그리고 사업 소득을 더 포함한 또 농해 소득이라고 분류되는데 이 비중은 또 커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농가 경제의 좀 어떤 흑자나 좀 이제 적자 여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지표가 있는데 농가 경제잉여라는 게 있어요. 이 금액 역시 그 전업 농가보다는 일종 경업 농가, 그러니까 겸업 농가로 불리는 농업의 수입이 농업 외 수입보다 좀 많은 농가가 높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종 경업 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가 경제 잉여금이 1,479만 원. 으로 나타났고요. 전업 농가의 한 650만 원 정도였는데 2배 수준에 달했던 거죠.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에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이전 소득을 늘려서 농가와 도시근로자 어떤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농가 소득 격차에 대한 분석 들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경북연맹 김태수 위원장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선 그 농민 수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농민수당 얘기가 나왔을 때 현금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나누어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경북은 이제 보수적인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뭐 지금 이미 뭐 아동수당이나 노령연금의 청년수당 뭐 이런 비슷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뭐 여기 도민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영세 상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농민한테만 주느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농민수당은 지금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게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천에서는 상인회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뛰고 있기도 하죠. 그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취지와 목적이 또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지급 취지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적 네. 이런 것은 일단은 뭐 지자체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몇 가지 꼭 지적해 두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한 해남 같은 경우에 그때 참여했던 농민에게 농민수당 조례 제정의 이의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조례 제정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현장 농민들이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해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의 의의를 첫 번째 민간 협치의 선례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제도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현장 농민과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 농민을 배제하고 관수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 많아요. 아마 공무원분들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이 민간협치라는 것을 귀찮은 간섭점으로 여기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아래로부터 올라온 제도입니다. 많은 연구와 고민이 현장 농민에게 축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조차 함께 하지 못하면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쭉 들어봤는데요. 농민수당 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보완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들 중에는 농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직불금 부당소득의 문제는 해묵은 고질병이 되었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는데 누구를 농민으로 볼 것인가 하는 농민의 정의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농민수당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농민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이제 농가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게 농민수당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믿고 의지할 든든한 토대가 되려고 하면 금액이 계속 정액돼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식으로 농가당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로는 그런 든든한 토대가 될 만한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죠. 예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의지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농 경북연맹 김태수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 농민수당이 많은 예산이 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동안 농민 기본권이 굉장히 무시당해 왔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그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최종적으로 듣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네, 직업에 사실 귀천은 없습니다. 직업은 귀천은 없는데 어릴 때부터 농민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살고 있었는데요. 땀을 흘리는 직업이고 대표적인 직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이 또 쌀이기 때문에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 이런 우리 농산물들을 짓고 이런 점에서는 정말 좀 존경할 만한 부분이지 않나. 또 기본적인 산업이잖아요. 또 농사라는 게, 농업이라는 게. 그 산업의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좀 감사함을 덜 가지지 않아, 잊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절한 것 같다.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을 때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또 그 수당을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간입니다. 어떤 농민수당 자체를 매월 지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봉화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50만 원 수준이거든요. 연간 5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우 차원에서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금 지급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살리고 농민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수당을 통해서 어떤 좀 보존해 주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농민수당에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아까 앞서도 이제 그 전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지방소멸이라는 걸 예시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멸 위기감이 상당히 큽니다. 위기감이.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농민들, 그 청년층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도 하나의 또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기 교수님, 그 예산 관련해서 이게 충분한 부분인지 뭐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포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재정 자립도가 워낙 빈약한 상태 이런 또 이 지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여지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방금 백 기자께서 얘기하신 저도 뭐 거의 공감하고요. 저는 좀 추가를 하면 농민들도 세금 낼 사람 다 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네. 이 국가 보조금 사업 같은 이런 등등을 통해서 또 이 예산 지원 받을 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우리 아까 그 그래프 도표 많이 봤잖아요. 그 농촌의 어려운 경제 현실, 소득 그 상황들 이런 전체를 좀 감안하면 지금까지 여성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 뭐 이런 문제에 우리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농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넓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이게 매달 지급이 된다면 이게 조금 예산 그렇다면 좀 반발이 부담이, 충분히 있을 수가 될 수 있죠. 있겠다 했는데 연간 연간이잖아요. 지급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앞서서도 좀 그 이슈 토크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3대 문화권 사업을 뭐 필두로 해서 어떤 그 관광 예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곳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몇 천억 원, 뭐 심지어 뭐 1조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숱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의 적절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농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엄청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봉화군도 30억, 그 청송군 같은 경우에 35억 정도를 배정해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지자체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농민수당을 제정을 하게 할 정도까지 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그 지방적인 어떤 현실을 반영해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을 했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네, 그 지자체마다 이런 그 정책들이 지금 조금씩 선도적인 지자체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지자체 재정 자력도 좀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좀 이 농민수당을 좀 법제화해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농민수당과 관련한 이야기 오늘 이슈토크에서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